오늘 대장동 재판에 키맨 3인방이 모두 나왔습니다. 김만배, 남욱, 유동규 이 3명이 석방된 뒤 처음으로 나란히 법정에 선 건데 지금 이 사건은 이 3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이에 김용과 정진상 이 2명이 있었다는 것으로 좁혀지고 있죠. 이 대표와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을까가 관건이었는데 오늘 여기서 많은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주도했다는 증언부터 이재명 시장에게 로비하기 위해 김만배 씨를 영입했다는 내용, 그리고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이재명 대표의 의사에 따라 결정됐고 이 대표 측 지분은 선거 자금뿐 아니라 노후 자금으로 생각됐다는 내용입니다. 첫 소식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폭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에 대해 책임자가 이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자금의 목적에 대해 2017년 대선 경선과 2018년 도지사, 2021년 대선, 그 이후 노후 자금 등으로 생각했다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기자였던 김만배 씨를 영입한 것도 이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김 씨가 이재명 시장과 친분이 있어 민간 개발업자들을 위해 로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구속 시한까지는 정진상 실장 수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집중 수사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428억 원 규모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과연 누구 것이냐는 겁니다. 이미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었다고 밝힌 상태죠. 그동안 천화동인 1호 지분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김만배 씨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인데 그런 김 씨가 검찰에서 의미심장한 진술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에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수익금에 대해 유동규에게 3분의 1을 나머지는 그 형들에게 직접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실장, 그리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체 지분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과거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지만 김 씨는 빈말일 뿐이라는 취지를 고수해왔습니다. 다만 검찰의 영장에 적힌 내용이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자신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도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측근의 구속에도 침묵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을 향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느냐, 언제든 털어보라며 맹비난한 건데 그간 닭 일각에선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었죠. 이 대표는 검찰 공세를 택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긴 침묵을 이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침 회의 종료 직전 갑자기 마이크를 잡더니 작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와 이 대표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선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지난 10일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놓고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다고 비꼰대에 이어 다시 검찰 비판에 나섰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유감 표명 요구가 나오지만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또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이 원칙인데 검찰이 선무당 굿하듯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치탄압 대책위에서도 망신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말의 성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긴 침묵의 나날들 끝에 드디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요란한 정치 구호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요즘 연일 노동계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여의도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의 총파업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합원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밥 대신 빵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백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홍색 옷을 입은 인파가 여의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원 2만여 명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모였습니다. 적어도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경력이 인정되고 임금 수준은 80에서 90%는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임금체계 개편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공공운수노조 등의 총파업도 이어지면서 여의도 일대에는 오후 내내 수만 명의 집회 인파가 몰렸고 이에 따라 하루 종일 교통 혼잡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집회가 열린 이곳 여의대로는 이렇게 절반 이상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경력 120여 명을 투입해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여의도로 출근한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영등포역에서 오는 분들 엄청 지각을 많이 했어요. 아예 차가 너무 막혀서 다 거의 30-40분 이상 늦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시위가 있어가지고 기사님께서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주셔서 평소보다 15분 정도 더 걸었던 것 같아요. 전국 곳곳 학교들은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급식소가 텅텅 비면서 정상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부 학교에선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제공됐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중 일부도 파업으로 문을 닫은 가운데 노조 측은 교육당국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신학기 파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셧다운 위기입니다. 이틀째 시멘트 운송이 대부분 막히면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둔촌 주공마저도 레미컨 타설 작업이 중단돼 버렸죠. 철강 등 다른 업종들도 파업 여파가 시작되면서 30개 주요 업종 단체들은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시멘트 물량의 15%를 공급하는 수색역 인근 시멘트 출하기지입니다. 철도로 옮겨진 시멘트를 레미콘 생산업체나 주요 건설 현장으로 유통하는 곳인데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곳 전체에서 하루 평균 300에서 400대가량의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가 시멘트를 운송하지만 지금은 단 한 대도 출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출하됐습니까? 없어요. 전혀요? 네. 하루에 한 4,000톤? 실제 전국적으로 시멘트가 하루 20만 톤 이상 출하돼야 하지만 파업 이후 일부 지방에서만 2만 톤 수준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불똥은 곧바로 건설 현장으로 튀었습니다. 최대 재건축 단지로 다음 달 초 분양에 들어가는 둔촌 주공은 레미콘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골조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골조 공사가 늦어지면 공기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분할 타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방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다 재고에 문제가 생겨서 건설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서 피해가 가시화되자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총과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노동계 총파업이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중단과 운송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무책임한 운송 거부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을 겁박하지 말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어젯밤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썼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운송사업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할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는 조치인데 이를 거부하면 허가 취소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강력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대통령실은 당장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명령을 의결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지도부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가진 민주당은 이번 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 운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끝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며 화물연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유포한 제2의 N번방 사건 주범이 붙잡혔습니다. L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주범은 호주에 거주하는 20대 중반 한국 국적의 남성이었습니다. 호주에서 한국 여성들을 겁박해 영상을 만들고 유포한 겁니다. 이 주범은 호주에서 재판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게 나을까요? 이 내용은 표선우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정색 반팔티를 입고 수갑을 찬 채 걸어 나오는 남성.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 일명 L입니다. L은 지난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9명, 착취물은 1,200여 개에 달합니다. L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계정을 수시로 바꾸고 유포 대화방도 개설과 폐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외 기관을 상대로 140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L의 정체를 추적했습니다. 고기가 잡힌 L의 거주지는 한국이 아닌 호주 시드니였고 경찰은 호주 현지 경찰과 합동 작전을 펼쳐 그제 L을 검거했습니다. L은 2012년 호주로 이주한 한국 국적의 2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호주 경찰은 검거 당시 L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2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는 초기화가 돼 있었고요. 한 대는 영상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확보한 피해자와 연결이 됐던 텔레그램 계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앞서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공범과 이를 시청하고 유포한 피의자 총 25명을 찾아낸 경찰은 이 중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L의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사회부 주진희 기자와 이 사건과 관련해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주 기자, 제2의 N번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N번방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N번방을 모방하거나 N번방을 이용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당신의 개인정보와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라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접근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불꽃을 사칭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네, N번방 폭로에 기여한 대학생 기자단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서 접근을 해서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오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일단 대화방에 들어오면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네. 한번 시작된 대화는 10시간이 넘었고요. 어이구. 대화를 끊으려고 하면 부모에게 사적인 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범죄 목적은 N번방 사건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번방하고 지금 다른 점이 무엇이냐.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금전 목적의 범행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일단 이 부분은 단정은 아니고요. 추정을 하고 있는. 네, 이 제2의 N번방 범죄는요. 한 피해자의 지인이 실제 추적단에 문의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당한 피해자만 지금 알려진 것만 9명인데 그 당시에는 다 미성년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알려진 그 L이라는 피의자는 누군지 정확히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앞서 보셨듯이 한국 경찰에 따르면 20대 중반에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남성입니다. 당장 그 신상 공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신병을 확보한 뒤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현재 L이 호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본범이 아니다. 여전히 자기는 인터넷상에서 이걸 내려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과 증거들을 봤을 땐 얘는 A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함께 그 검거 작전을 했던 호주 연방 경찰 사이트를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요. 네. 호주 측은 나이는 공개했습니다. 27살이라고 하고요. 네. 오는 1월 18일 호주에서 구속 연장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 재판에 출석한다면 그럼 한국으로는 송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호주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송환을 받아서 우리 재판장에 세우겠다는 입장이지만 네네. 호주 측은 호주에서 일어난 범죄니까 직접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송환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결정은 전적으로 호주 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송환되지 않고 호주에 있게 되면 호주 법정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호주에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2가지 혐의로 지금 구금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소지 부분으로 지금 그쪽 호주에서는 최대 형량 15년입니다. 네, 또 하나의 이제 혐의는요. 호주 영장에는 전자기기에 암호가 있으면 풀라고 이게 명령이 있는데요. 이에 따르지 않는 혐의가 있다고 하는데 형량은 10년이라고 합니다. 어휴, 크네요. 우리나라도 성착취물 관련한 형량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형량은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만약에 호주에서 형량을 모두 살고 한국으로 송환이 된다면 그때 또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같은 죄로 양쪽 두 나라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처벌도 서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정확하게는 죄목도 조금은 다른데요.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동 성착취물 관련한 범죄를 적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 혐의도 적용을 할지 여부는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호주 같은 경우는 아동 성착취물 관련한 소지 범죄가 있긴 하지만 제작이라던가 이러는 법률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범죄 제목도 다르다고 합니다. 달리해서 양쪽에서 적용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나을지 머리를 더 굴려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주진희 기자와 뉴스추적 함께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60대와 3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숨진 수원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고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그 대책 발표 하루 전날 숨졌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차 2대가 잇따라 골목을 지나갑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서울 창천동의 한 건물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앰뷸런스가 2개 와가지고 싣고가는 건 봤죠. 숨진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지만 몇 달 동안 건강보험료와 통신비를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은 흔적은 역력했습니다. 현관문에는 전기료 5개월 연체를 알리는 고지서와 월세가 밀렸다며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모녀가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녀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실제 거주지와 서류상 거주지가 달라 구청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어요. 저희가 사실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만 있다면 왜 안 해드리겠어요. 지난 8월에도 주소 등록지는 화성이지만 실제로는 수원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를 겪다 숨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통신사 등과 협력해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공교롭게도 서대문구 모녀가 숨진 다음 날 나온 대책이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에 붙잡힌 마약 사범은 16,000여 명이지만 실제 마약 중독자는 46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마약 중독자가 재활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아십니까? 재활센터가 서울과 부산 딱 2곳뿐이거든요.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 정신병원에까지 입원을 할 정도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살 A씨는 마약을 끊어보려 노력했지만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5년이 흘렀습니다. 정신병원에도 입원해봤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병원을 3군데를 정신병원을 다녔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검색을 했고 수소문을 했는데 없어서 정신병원에. 22살 B씨는 3년 전 유학 생활 중 처음 마약에 손댔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하다 건강이 나빠지자 후회했지만 마약을 끊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운용하는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마약중독 재활센터는 서울과 부산 각각 한 곳씩 2곳뿐인데 입소시설은 없습니다. A씨와 B씨는 최근 민간에서 운영하는 약물중독 재활센터 다르크에 입소해 치료 중인데 이 같은 민간시설도 전국에 4곳뿐입니다. 국내 마약 사범 수는 16,000여 명, 재범을 일으킨 사례만 약 6,000명이지만 중독을 치료할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마약 사범 재활 의지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실제 정부는 마약 중독자 치료병원 21개를 지정해놓고 있지만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 운영 중인 곳은 2곳에 불과합니다. 뒤늦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으로 시설을 확대하겠다며 예산안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시설을 늘려도 치료에 나설 전문가 역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무턱대고 이게 필요하니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전문가가 없다 보면 만들어져 있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쓸모가 없다 보면. 대중화돼 있고 좀 한국도 좀 그렇게 된다면 많은 각 지역에 많은 중독자들이 좀 찾아서 좀 많이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1초가 다급했던 이태원 참사 당시 첫 신고를 접수하고 30분 안에 출동한 구급대는 12대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 구급대가 160대 이상이 있었지만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구급차가 별로 없었던 거죠. 이미 출동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관할 지역을 지켜야 해서 오지 못한 겁니다. 그럼 해법은 뭔지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찰이고 소방차고 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어요.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이 3.2m 폭의 좁은 골목에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했습니다. 첫 119 신고를 시작으로 사람이 많이 깔렸다는 신고가 쏟아졌고 제발 밀지 말라는 비명까지 들렸습니다. 10시 15분부터 30분 동안 소방에 접수된 신고는 무려 53건. 하지만 이 30분 동안 출동을 시작한 구급차는 12대에 불과했고 1시간으로 늘려도 37대에 그쳤습니다. 서울에 있는 구급대는 모두 161대입니다. 이 가운데 환자를 옮기는 임무 중이거나 최소대기 구급대는 빼야 합니다. 대부분 출동이 잦아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구급대는 부족했던 겁니다. 타 출동으로 이미 나가 비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까운 그 종로 소방서 쪽에서 현장 최초 도착했습니다. 대형 재난에 맞춰 구급대 수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데 전문가들은 인근 지자체에 신속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경기도의 구급대 수는 260대가 넘습니다. 지원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려면 영상으로 신고를 받거나 지역 CCTV를 통해 신속하게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필요합니다. 상황실에서는 상황을 되도록이면 빨리 파악해서 구급대에게 신속하게 응원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또 사망자가 속출할 경우에는 사망자 이송을 민간 구급대에게 맡기는 협조 체계도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집에 있는 음식이 유통기한이 지나 먹어도 되나 고민해 본 분들 많죠. 유통기한이 곧 먹을 수 있는 날짜 표시는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부터는 제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소비기한대로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과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우유의 유통기한은 열흘 남짓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50일까지 섭취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통 소비자들은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걱정 때문일 텐데 실제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유통기한과 구분해 소비기한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식품이 변질되는 시점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보다 10에서 20% 앞선 기한을 소비기한, 30에서 40% 앞선 기한을 유통기한이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은 모든 기준을 유통기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바로 버리죠. 먹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바로바로 버려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데 따른 비용은 연간 1조 5,400억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음식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내년부턴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세한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소비기한 이어서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서 먹을 때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탈이나 안 되거나 이미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우리는 보관과 유통관리 기준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다만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제품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제조사에서 사실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식약처는 일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카타르 현지 못지않게 한국에서의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태극전사들을 응원했죠.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만에 다시 광화문 광장에 붉은 물결이 출렁입니다.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머리띠를 한 붉은 악마. 태극 천사들의 플레이 하나하나에 함께 환호하고 함께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대학 생활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월드컵인데 그냥 집에서 보내기 아쉬워서 친구들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응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거리 응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우여곡절 끝에 열린 거리 응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 또 안전이었습니다. 경찰 기동대 등 1,400여 명이 안전관리에 투입돼 몰려드는 인파를 분산시키고 통행로를 확보했습니다. 멈추지 말고 이동해주세요.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 인원은 3배가 넘는 2만 6천 명이 모였지만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로 조금 규제가 심해졌다고 듣긴 했는데 되게 그 통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응원 열기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원래 오시는 손님분들이랑 다 같이 재밌게 즐기자는 취지에서 저도 제 돈도 좀 써가지고 술 시켜서 다 같이 나눠 먹고 1승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 다음 주 월요일 가나전에는 더 열광적인 응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2년 전만 해도 10억 원을 넘는 소형 아파트가 서울 외곽에서도 속출했었죠. 가파르게 뛰는 금리에 요즘은 줄줄이 10억 클럽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는 2년 전도 아닌 아예 10년 전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 집주인들이 매매를 포기하고 전월세로 바꾸면서 전세 물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2월 12억 2천만 원에 거래됐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지난 20일 8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가격이 무려 4억 원이나 떨어지며 10억 원대가 무너진 겁니다. 실제 좀 많이 빠졌고요. 빨리 던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급매물들은. 8억 5천에서 9억 정도 사이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부동산 시장 둔화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들이 이른바 10억 원 클럽에서 줄줄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북권 평균 아파트 가격은 9억 원대로 하락했고
불과 1년 전 신고가를 기록하며 10억 원을 넘어섰던 강서구 관악구의 아파트들도 연이어 10억 원 클럽에서 탈락했습니다. 가파르게 뛰는 금리에 매수 심리가 갈수록 꽁꽁 얼어붙고 있는 건데 이번 주 매매 수급 지수는 67.9로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주체로 아예 참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시장에 쌓여있는 매물들이 소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전년도에 많이 오른 지역들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자 집주인들이 매매를 전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물건은 8만 건을 넘어서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요즘 겨울 맞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포근한 날이 계속되고 있죠. 스키장들은 인공 눈을 뿌려도 다 녹는 바람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1월에 개장을 했었는데 말이죠. 산천어 축제 등 겨울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도 걱정이 앞서고 상인들도 당연히 울상입니다. 장진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 지금쯤 하얀 설원으로 변했어야 할 슬로프는 여전히 잔디밭입니다. 심지어 초록색도 곳곳에 보입니다. 눈을 만들어 뿌리는 장비는 멈춰 있습니다. 새벽에 눈을 뿌려도 한낮 온도가 15도까지 올라 모두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개장을 다음 달 초로 미뤘지만 이 또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겨울이 가장 먼저 찾아온다는 해발 700m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의 한 스키장입니다. 이렇게 두터운 패딩 점퍼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곳은 매우 포근합니다. 스키장들은 겨울 캠프 취소 문의가 잇따르자 영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눈이 뿌려질 수 없는 기온이 되다 보니 행사 진행에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야 하나 아니면 연기를 해야 하나 하고 있는. 스키 장비 대여업체나 음식점 등 주변 상인들도 덩달아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속속 개막할 강원 겨울축제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년 1월 7일 문을 열 강원 화천 산천어 축제장. 중장비가 투입돼 물막이 공사가 한창입니다. 얼음판을 만들려고 수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아직 개막까지 한 달 넘게 남은 데다 얼음판 제작 노하우가 있지만 사상 초유의 포근한 겨울이 걱정입니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찬찬히 모아왔던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이제 얼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인제 빙어축제장은 수심이 깊어 두꺼운 얼음판이 필요한데 매섭고 긴 한파 소식이 절실합니다. 야속하게도 이달 강원 지역 평균 기온은 8.6도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3년 만에 정상화를 기대했던 스키 업계와 겨울 축제장은 포근한 겨울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기상이변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12월이 코앞인데도 너무 따뜻한 탓에 일부 지역에선 개나리 같은 봄꽃도 피었습니다. 겨울이 따뜻하면 좋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꽃가루를 옮겨주는 꿀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겨울에도 꿀벌이 집단 폐사하거나 사라지고 있거든요. 기후변화의 징후를 소개해드리는 녹색경고 등 오늘은 민경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월동에 들어갔어야 할 11월이지만 꿀벌들은 여전히 벌통 밖에서 활발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한 탓입니다. 양봉업계는 지난해 양봉이 올해도 재현될까 전전긍긍입니다. 따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들이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의외로 나와 보니까 15도 이하고 얼어 죽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발생. 지난 겨울 약 80억 마리의 꿀벌이 폐사한 걸로 추정되는데요. 국내 전체 꿀벌 중 약 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피해가 컸던 전남을 기준으로 30도까지 올라갔던 기온이 일주일 만에 2.5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날씨가 변덕을 부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일별 기온의 표준 편차는 5.3으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변동폭이 컸습니다. 10월은 꿀벌이 월동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간인데 기온 급변으로 먹이 채집 등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후 이어진 따뜻한 겨울은 결정타였습니다. 특히 여왕벌은 낮 최고 기온이 사흘 연속 12도 이상 올라가면 알을 낳습니다. 만약 겨울에 알을 낳으면 활동을 멈추고 월동을 하던 꿀벌들이 다시 육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겨울벌 같은 경우는 여름벌과 달리
그 육아 기능이 본래 기능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호르몬의 그런 체내 변화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수명이 결국 150여일이 줄어들어서 한 40일 정도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보통 12월에는 기온이 사흘 연속 12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거나 많아야 이틀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6일이나 기록됐습니다. 올 10월에도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었던 데다 11월 말까지 이상 고온이 이어져 꿀벌들에게는 올겨울도 혹독한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온난화로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겨울 꿀벌 떼죽음이 매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후대가 변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해당 기후에 적응했던 꿀벌들이 그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일부 농가는 양봉장에 AI까지 도입해 꿀벌 생태를 분석하는 등 양봉업계 전체가 고군분투 중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신재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고요? 네, 약 1시간 전쯤 대통령 관사에서 시작된 만찬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관저 첫 손님으로 맞이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두 번째 손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대통령의 지난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국회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는 과정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엇박자를 냈다는 말도 들립니다. 분위기 묘했겠는데요? 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시종일관 특수본 조사가 끝나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야당과 국정조사를 전격 합의하자 여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고 급기야 이진복 정무수석도 국회를 찾아 불쾌감을 표출했었습니다. 대검은 마약을 단속하느라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이유로 이 부분만 일단 국정조사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 윤핵관 의원 등 일부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윤심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렇게 불편했던 일이 또 있었잖아요. 네, 지난 대통령실 국감에서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웃기고 있네란 필담을 주고받은 김은혜, 강승규 수석을 퇴장시킨 것에 대해 친윤계 의원들이 정면 반발한 바 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실 수석 참모를 퇴장시키는 것은 너무하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의원들 사이에 부글부글하다고 불만을 표했었습니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의 일련의 불협화음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언론이 쓸데없는 걸 자꾸 가지고 편가르기를 해요. 정부와 소통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만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지도부를 만났으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언제쯤 될까요? 네, 일단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다자회담에는 항상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말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한테 좀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그 야당 대표를 만나라 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싫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지인에게 그런 건의를 받은 바 없고 따라서 야당 대표를 두고 특별히 언급한 일도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정이 어찌됐든 이 대표의 최측근이 연이어 구속된 상황에서 야권 지도부를 만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대통령실과 야권의 진실 공방은 하나 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찍을 때 그 영상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명이 있었다 없었다 이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조명 논란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었습니다. 네네. 윤 정부 이후 첫 고발인 건데 그만큼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은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내 현장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동 민주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한 분이 가셔서 아동의 이 주거 환경도 보고 대통령실이 사과와 함께 해당 발언 철회를 요구했지만 장 의원이 논란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히면서
해당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조명을 사용했는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요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주최하는 취업박람회 같은 곳에 가보면 지문 적성 검사라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 지문만으로 내가 어느 분야에 적성과 소질이 있는지 알려준다는 건데 비용이 15만 원이나 하는데도 사람들이 곧잘 참여합니다. 그럼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적성과 소질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일까요? 기자가 직접 지문 적성 검사를 해보니까 적합한 전공의 언론 방송 매체학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돋보기 신영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여러 프로그램 중 지문 적성 검사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한 지방교육청이 다문화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프로그램에도 지문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검사인지 직접 한 검사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기계 위에 손가락을 올려 지문을 찍고 나니 바로 타고난 적성과 기질을 알려줍니다. 본인이 창의력이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실제 쪽에서 강제로 배치돼 있으니까 활동성도 있고 이래서. 검사를 진행하고 며칠 뒤 받은 30페이지가량의 결과지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문만으로 뇌의 어떤 부분이 선천적으로 발달했는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적합한 전공학과와 직업 가치관까지 설명합니다. 결과지에는 실제 방송기자인 제게 적합한 전공학과로 언론방송 매체학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1회 검사에 드는 비용은 15만 원 정도로 만만치 않지만 취업에 관심이 높은 대학생부터 약간 뒤에서 참모 같은 그런 역할에 맞는 성격이다 하면서 관제사랑 경영관리사나 어린아이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검사를 받는 층도 다양합니다. 자녀 양육이라든지 자녀 교사하고 50대 아저씨들도 많이 오세요. 제2의 직업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지문 적성 검사가 통계로 검증된 과학적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 검사 믿어도 되는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전문가 4명에게 물어봤습니다. 4명에게서 돌아온 답변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지문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뇌 발달은 후천적 요소도 있고 논문이라든가 다른 과학적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로는 지문과 적성, 성격 이런 연결성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지문은 신분증과도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안에 미래가 담겨 있다고 맹신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세상 돋보기 신영빈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하루 감염자가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3년 가까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어지니 민심도 험악해졌습니다. 봉쇄 지역에 갇힌 시민들이 당국의 저지를 뚫고 탈출하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밤중에 수백 명이 짐을 싸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코로나19로 주거지가 봉쇄되자 차단막과 검문소를 뚫고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입니다. 허난성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 탈출에 이어 광저우에서도 주민들이 방역당국과 몸싸움까지 벌여가며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격리 대상자와 방역요원의 심야 추격전이나 건강코드가 적색인 사람이 쇼핑몰에 들르자 봉쇄될까 두려워 순식간에 건물을 빠져나가는 인파도 목격됐습니다. 중국의 하루 코로나19 감염자는 사상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서며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중국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서는가 하면 수도 베이징에도 감염자 수용을 위한 대규모 임시 격리시설을 지을 계획입니다. 不断提高方舱医院集中隔离点管理运行、服务保障和患者救治水平，最大限度实现应收尽收、应治尽治。 그럼에도 감염자가 늘면서 봉쇄 지역도 함께 급증해 봉쇄된 곳의 중국 국내 총생산 GDP 합계가 20%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에 중국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이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심각하고 복잡하며 통제가 어렵다고 밝혀 봉쇄 위주의 철통 방역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2 소위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는 곧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죠. 한두 사람만을 위한 위인설법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대통령 관저의 경우 현행법에서도 시위 금지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집무 공간과 관저가 분리돼 새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여야가 서로 가려운 등 긁어주듯이 짬짬이 합의를 한 것은 그렇다 쳐도 요즘 부쩍 심해진 과격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는 우리 국민을 위한 고민은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여의도 일대에선 5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열려 시민들은 퇴근길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화문과 용산 일대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은 물론 용산 대통령실 주변 주민과 상인들은 주말 집회로 손님이 다 끊겼다, 소음에 이명까지 생겼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미 국회에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른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집시법 개정안이 20건이 넘게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거들떠도 안 보고 정치권이 전현직 대통령을 위한 입법만을 서두른 겁니다. But we must march. We must stand up.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5년 흑인 투표권의 방해와 탄압이 극심해지자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역사를 바꾼 위대한 비폭력 행진을 했습니다. 만약 이때 행진이 폭력적이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이렇듯 평범한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지 않게 시위와 집회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 덧붙여 낡은 법을 서둘러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여야가 입만 열면 떠드는 민생 정치의 출발점 아닐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기본권 보장 집시법은 낮잠이었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수 시간은 짧겠고 양도 적겠지만 천둥 번개와 함께 곳곳으로는 쌀아구박도 떨어지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이면 그치겠지만 이후로는 찬 공기가 쏟아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서울 낮 기온 8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이나 낮아지겠고요. 일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의 양이 다소 많은데요. 내일 새벽 비가 그치고 나서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6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춘천 9도 등이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은 광주가 8도, 대구 7도 등 오늘보다 많게는 6도가량 껑충 뛰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는 2, 3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은 전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